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서버리스 기반에서 개발 환경 운영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윤창현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하루 동안 수많은 배포가 배포되고 알파, 데브, 스테이지 등 여러 개발 환경이 존재합니다. 저는 AWS의 서버리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의 기존 개발 환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를 서버리스로 활용하여 어떻게 개편했는지 빌드와 비용 최적화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지출을 분석해주고 회사의 재무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그린터라는 회사입니다. 아직 업력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한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피처를 개발하고 수많은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프론트엔드 팀만 해도 저를 포함하여 2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최소 10건 이상의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들이 사용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진행하는 폭보수 방법론과 달리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애자일 방법론 특성상 개발과 배포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도메인이 핀테크이다 보니 금융사들의 업데이트나 점검에 따라 진행되는 배포가 더 잦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만 두는 경우도 있고 대부나 스테이지 정도까지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프로덕션 전에 3개에서 5개 정도 테스트 환경이 필요했었습니다. 가끔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을 여러 명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작업 중인 내용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알파, 데브 등도 존재하고 기존 개발자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알파, 데브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프론트나 백엔드가 합쳐지게 되면 더더욱 많은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개발 환경이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져가다가 점점 요구에 인해서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기존 개발 환경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기존의 개발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의 경우 버셀로 모든 프로덕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데모, 유저, 어드민, 프로덕트가 모노레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바일 유저를 위한 프로덕트도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전에는 버셀을 사용하지 않고 백엔드와 같이 AWS EKS 환경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버셀 같은 경우 프론트엔드가 사용하기 좋을 만큼 GUI가 잘 되어 있어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버셀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Next.js로 개발되어 있고 버셀에서 프론트엔드를 위한 엣지 컴피드나 레디스 같은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활용성이 더욱 좋았습니다. 하지만 버셀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인데요. 버셀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노드를 한 개만 제공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배포가 진행된다면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드를 추가로 할당받아야 되고 노드 한 개당 $50가 추가로 지불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프론트엔드 팀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차후 팀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인데요. 기본적으로 김만 연동해두면 버셀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애널리티스 외에 모니터링을 보기 어렵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도 하루 최대 하루 정도밖에 저장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 데이터독의 럼을 이용하여 프론트엔드 이슈 트래킹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럼을 사용하기 위해선 빌드 과정에서 소스맵 업로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따로 작업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깃허브에 이슈가 생겨서 작업에 지장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버셀은 깃과 연동되어 모든 빌드와 배포가 진행되다 보니 깃허브 자체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배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셀이나 깃허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을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직접 구축하고 운영 중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버셀이나 깃허브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B2B 서비스라서 회사들의 업무 시간에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요. 만약 평일 9 to 6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프로덕트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EKS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GitHub 액션을 통해 도커 이미지가 빌드되면 ECR에 올라가고 GitOps가 세팅된 레포지토리에 푸스하게 됩니다. GitOps 레포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배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키텍처에서는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EKS 클러스터 내부에 몇 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런 게 환경별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개의 클러스터에 모든 게 올라가 있고 테스트 환경이 증가하여 리소스가 부족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는 서로가 서로를 종료시켜버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환경을 구축하기는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인프라를 잘 모르는 직원이라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테스트 환경을 증설 및 축소할 수 있으며 테스트 환경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절감되어야 합니다. 디버깅 및 에러를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이 요구되었는데요. 자유롭게 테스트 환경을 증설, 축소할 수 있지만 매번 개발자가 직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수동 구축보단 자동으로 되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코드를 건드리게 될 경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부분만 수정하고 기존에 작동하던 환경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개발팀 전체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인력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덕트 일정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만족하면서도 공수는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필요할 때 가변적으로 테스트 환경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기 위해 서버리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마존 CTO인 보너보 겔스는 서버가 없는 게 관리하기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작성할 모든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개발자가 서버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는 미래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에 대한 중요한 원칙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관리할 서버가 없고, 두 번째 유용하게 확장 가능하며, 세 번째로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에 집중했습니다. 테스트 환경 특성상 내부 직원만 사용하기도 하고 새벽이나 주말 같은 경우 사용하지도 않는데 굳이 서버가 계속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위해 자원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기존의 버셀의 파이프라인 자체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서버리스로 구축하기 위해 버셀의 아키텍처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버셀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AWS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버셀은 코드가 푸시되면 S3에 코드를 업로드하고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 검증한 뒤 배포 대기열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디플로이먼트 큐는 아마존 SQS를 사용하고 있고 배포 대기열에 추가된 뒤 순서가 되면 AWS 파게이트에서 관리하는 빌드 컨테이너를 통해 빌드되게 됩니다. 앞선 모두 과정은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간략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GitHub에서 코드 푸시 또는 PR이 생성되면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데요. 코드 빌드에서 빌드 및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여 ECR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게 되고 코드 디플로이에서 ECR에 올려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파게이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테스트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변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각 테스트 환경마다 엔드포인트 베이스 URL이나 접속 정보 등 환경 변수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AWS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했습니다. AWS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면 기존에 GitHub이나 버셀에서 환경 변수를 GUI를 통해 간편하게 조작했던 것처럼 콘솔에서 손쉽게 테스트 환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코드 빌드나 코드 디플레이에서 각 환경에 맞는 변수를 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무증란 배포를 위해 블루그린 배포를 도입하고 있을 텐데요.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룹이 좌측에 있는 블루그룹이라고 할 때 새로운 배포가 생성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블루그룹과 똑같은 그린그룹을 생성하고 새로 생긴 그린그룹의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블루그룹의 연결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블루그린 배포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정을 개발자가 직접 설정해줘야 하지만
코드 디플로이에서 사용해서 파게이트를 배포하게 되면 콘솔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클릭만으로도 블루그린 배포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블루그린을 적용하여 배포했는데 몇 주에서 몇 분 동안 페이지가 정상 접속되지 않거나 502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코드 디플로이가 빌드 후 해당 파게이트의 새 IP 주소를 할당하고 해당 타겟 그룹을 로드 밸런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이인데요. 30초 간격으로 3번 성공했을 때 정상 작동을 판단하기 때문에 약 2분 동안 502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그린 배포를 설정하다 하시더라도 새로 생성되는 파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디플레이되면 즉시 기존 파게이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즉, 디플레이가 완료되고 새로 생긴 파게이트가 로드 밸런서에 새 IP가 등록되기 전에 기존 블루그룹이 종료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블루그린으로 배포하실 때 원본 종료 타임을 즉시로 하기보다는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에게 빌드 시간만큼 기다리기 지루한 시간은 없을 겁니다. 간단히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빌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미지 자체의 크기가 커서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파게이트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미지 다운로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로드하고 실패한 경우에서만 원격에서 풀을 하게 되는데요. 원수로 설정하여 이전 작업에서 가져오지 않았거나 캐시된 이미지가 제거된 경우만 가져오도록 하거나 프리퍼 캐시로 설정하여 캐시된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만 가져오도록 설정하시면 이미지 다운로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풀링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큰 도커 이미지 경우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면 노드 모드를, 자바 기반이라면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기존 코드 빌드를 사용해서 빌드를 할 때 자바 스프링 부트 기준 약 15분이 소요되는데 S3에 코드 아티팩트를 업로드하여 캐시를 적용하거나 지정한 파일 및 경로를 기반으로 로컬 캐시를 적용하여 빌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해당 과정으로 저희는 기존 15분에서 2분으로 빌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쓰는 만큼 나오는 서버리스 특성상 제대로 설정해두지 않을 경우 서버리스의 특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위한 설정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존 아키텍처는 테스트 환경 수가 늘어나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스턴스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스턴스 비용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스턴스의 경우 사양을 변경하기 위해 중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번거로워 비용 문제로 이뤄졌고 인력 또한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개발팀은 데브옵스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인프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 기존에 하던 업무의 중단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 없어졌을 때 종료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깜빡하다고 종료하지 않아서 쓰지도 않는데 계속 돌아가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테스트 환경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24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라던가 주말, 공휴일처럼 테스트 환경에 접속하지 않을 때는 종료를 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아만존 이벤트 브릿지를 잇는 스케줄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테스트 환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작업한 내용을 새로 푸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더 이상 테스트 환경의 구축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AWS2에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휴 자원을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게이트에서도 EC2의 스팟 인스턴스와 같은 파게이트 스팟이 존재하는데요. 유휴 자원을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할 경우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을 경우 할인폭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스팟을 이용할 경우 최대 약 70% 정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EC2와 파게이트의 요금 책정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조건일 때 EC2가 파게이트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파게이트 스팟을 이용할 경우 EC2 대비 최대 약 66%, 파게이트 대비 최대 약 70% 정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EC2 스팟과 파게이트 스팟은 약 30% 정도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파게이트가 전체적으로 EC2보다 약간 비싸지만 EC2를 사용할 경우 개발자의 유지보수에 대한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리소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서버리스 특성상 넓게 본다면 EC2보다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테스트 환경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가 자원 확보하고 데브옵스가 구축해주고 배포한 다음 생성 결과물을 요청했던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결과물을 테스팅을 진행한 다음은 데브옵스에게 다 썼다고 말하면 환경을 삭제하는 지금 말로 하기도 너무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필요했고 깜빡해서 생성 결과물을 늦게 전달하거나 사용 후 삭제하지 않아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요금이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추가 테스트 환경이 필요할 경우 개발자는 그냥 푸시만 하면 알아서 생성되고 매일 자정 알아서 종료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프론트엔드의 경우 기존 빌드 시간이 8분에서 1분으로 약 87% 빌드 시간이 개선되었고 백엔드의 경우 15, 20분에서 2, 3분으로 약 85% 빌드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낭비되는 시간 없이 흐름 끊기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 개발 환경을 작년 12월쯤 도입했는데요. 그래프의 2023년 11월을 보시면 도입 직전에는 개발 환경이 프로덕션 포함 6개밖에 없었는데 개선 후 28개로 4.6배 증가했으며 배포 횟수도 131회에서 약 360회 정도로 2.7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하며 프로덕트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불편함 없이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버그 리포팅에 등록된 이슈들을 더욱 쉽게 재현하여 개발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 6월쯤 프로덕션을 처음 배포했는데요. 이때 프로덕션 없이 테스트 환경으로만 매월 약 300달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 후 12월 서버리스로 인프라 개편 전까지 비용은 AWS와 버스를 포함하여 매월 약 1,40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서버리스로 테스트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작년 6월 프로덕션 배포 전에 나오던 비용과 비슷한 매월 3,400달러까지 비용을 약 80% 절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개발팀 전체적으로 인프라 신경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발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통해 회사들의 재무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약 80% 절감시킨 인프라 비용으로 기존에 개발된 AI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AI 기능을 개발하는 등 비즈니스에 더욱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비용 문제에 매우 민감한데요. 보통 인건비 다음으로 마케팅비, 그 다음으로 고정으로 나가는 매월 비용이 제일 큰 부분이 차지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매월 약 80%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월 약 1,000달러, 1년이면 1,200달러로 약 160만 원 정도인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 만약 인프라를 서버리스로 개편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유저가 늘어났다면 인프라 비용이 계속 증가했을 겁니다. 만일 나중에 저희가 매월 10,000달러가 나오고 있었다면 그에 비례하여 저희는 매월 약 8,000달러를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안정성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유저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재현하기 위해 DBL을 새로 만들어서 에러 당시의 상태로 덤프를 뜨는 등 에러를 재현하기 매우 번거로웠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 에러 트래킹 로그를 참조하여 엣지 케이스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테스트 환경에서 여러 테스트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덕트의 안정성이 매우 증가되었고 이는 유저들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에러를 확인하고 핫픽스를 배포하는데 하루조차 걸리지 않고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신 고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너보겔스 박사가 제시한 개발자는 더 이상 인프라에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미래가 빨리 다가오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롬을 서비스하고 있는 엔터테크 스타트업 노머스의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버리스 기반에서 부하 테스트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빠른 성장이 요구되는 스타트업에서 성능 테스트를 해가며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된 리소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에서 완벽하고 모든 사항에 대응 가능한 아키텍처를 준비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준비할 필요성도 적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머스는 프리-IPO 단계의 스타트업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아티스트 IP 솔루션 원더월과 프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은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1대다 채팅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팬덤 메시징 플랫폼 특성상 아티스트가 한 번 메시지를 발신하면 대량의 팬들이 한 번에 앱에 접속하는 트래픽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의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아티스트가 잠이 든 시간을 제외하고 불규칙하고 높은 트래픽이 단발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트래픽 때문에 기존에는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점점 한계치에 도달하였고 비용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팬덤을 갖고 있는 저희 입점 아티스트와 팬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다음과 같은 아젠다를 바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스트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테스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점과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용한 팁을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부하 테스트를 준비하는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해당 내용들에 대해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로 테스트 용어 정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 테스트는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하 테스트는 임계값 1개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스템 부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극도의 부하를 받을 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입니다. 스케일업은 하드웨어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스케일아웃은 하드웨어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PS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로 초당 트랜잭션 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P90, P95, P99입니다. 여기서 P는 백분위수를 의미합니다. 백분위수란 자신보다 낮은 값이 N%가 있는 위치의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부하 테스트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 툴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목표 지표 설정 후 인프라를 파악합니다. 다음엔 테스트 준비를 마치고 테스트 진행과 결과 기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결과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며 서비스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단계인 테스트 툴 선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툴이 정해져 있으면 뒤에 진행할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기 용이합니다. 저는 GUI보다 코드로 시나리오 작성하는 걸 선호하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이 간편한 로커스트로 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높은 트래픽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클라우드에서 부하 테스트를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언어 관계없이 사용자가 많은 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툴인 로커스트인데요. 로커스트는 파이썬으로 제작된 툴로 되게 가볍고 해당 언어로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 기준에서도 시나리오 작성이 쉬워서 부담이 크게 없었습니다. 또한 부하 테스트 관련 요청을 했을 때 AWS 엔지니어 분도 사용하고 계실 정도로 사용자 풀이 넓고 생태계 발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 자료처럼 빌트인으로 웹 UI를 제공해 트래픽을 변경해가며 질표를 살펴보기 좋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커스트는 ECS 파게이트 스팟을 사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디스트리뷰트 로드 테스팅이 가능한 이그젬플이 AWS 공식 레포지토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이그젬플에서는 별도의 VPC에 ECS를 올리고 ALB를 통해 웹 UI에 접근할 수 있고 워커를 파게이트 스팟으로 확장 가능한 구성의 CDK AI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시나리오 정의 단계입니다.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API 서버를 예를 들면 앱에서 호출하는 AP를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대부분의 부하 테스트 툴은 시나리오 설정을 지원하니 툴에 시나리오를 세팅하며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나리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90% 이상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응답 속도나 목표 동시 접속자 수 같은 지표를 설정합니다. 접속자 수는 보통 버추얼 유저의 약자인 VU로 많이 표기합니다. 응답 속도는 보통 P50, P95, P99 같은 지표 안에 몇 밀리세컨드로 목표하는지 설정합니다. 팀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초당 VU 10만 명이 10초 동안 들어왔을 때 레이턴시 P95 200ms 등으로 논의해보면 좋습니다. 이때 서비스가 원활할 때 응답 속도를 파악하여 기준으로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파악입니다. 현재 테스트 대상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를 모두 체크해 봅니다. API 서버의 경우 API별로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면 특정 API의 성능이 안 나올 때 어떤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인프라 리소스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프라에서 병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인프라에서 병목이 생기는 경우가 크니 꼼꼼하게 인프라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테스트 준비 단계입니다. 각 서비스 항목에 맞추어 필요한 리소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실제 운영 환경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DB 같은 항목도 쿼리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 환경의 DB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용 유저가 필요하면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결과를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변수 통제를 철저히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표에 너무 매몰되어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실제 시나리오와 100% 일치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 리소스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소스에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모든 하드웨어를 병목 대상 후보로 두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트래픽을 높이다 보면은 부하 발생기 자체가 병목인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에 부하 발생기도 포함시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결과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개선 방향은 아키텍처 변경, 서비스 로직 변경 등이 주로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모두 운영 환경에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배포해가며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AWS 서버리스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며 저희가 얻은 유용한 팁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WS에서 Node.js API 서버를 이용 중이고 ECS Fargate, RDS Aurora, Elasticsearch Redis를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트래픽 종류는 단시간에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는 스파이크성 트래픽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테스터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사용자의 경우 문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서포트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며 SAAM 분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원인을 함께 찾아나가는데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 한 번에 한 개의 변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때 비용을 너무 아끼는 것보다 과감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ECS Fargate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Fargate의 주요 변수는 태스크 개수와 CPU,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도 적어보았는데요. Fargate에서 AWS 상에서 네트워크 매트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AWS 측 답변에 따르면 파게이트는 내부적으로 EC2를 띄우는 구조라 확인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밴드위스 리밋이 있다고 합니다. AWS 서포트에 문의하면 현재 QoS가 적용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은 빠른 테스트 진행을 위해 컨테이너가 빠르게 뜨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스 체크 부분과 타겟 그룹 디레지스트레이션 딜레이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DS 오로라 관련된 팁입니다. RDS의 주요 변수는 CPU, 메모리, DB 커넥션 카운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특히 서버리스 V2의 주요 변수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캐퍼시티입니다. 이는 ACU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DS 모니터링은 퍼포먼스 인사이트와 모니터링 탭에서 주로 진행하는데요. 이때 퍼포먼스 인사이트에서 RW락, 락 매니저가 관측된 경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커넥션 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커넥션 풀을 좀 더 보다 쉽게 관리하려면 RDS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인사이트의 CPU 대기가 길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CPU 대기가 긴 쿼리에 문제가 없는지 최적화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DB의 스케일업 혹은 스케일아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특정 쿼리로 인해 리소스가 많이 사용되거나 성능이 저하된다면 explain 명령을 통해 쿼리 사용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된 경우에는 통계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옵티마이저가 적절한 쿼리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에 관련된 유용한 팁입니다. 엘라스틱 캐시의 주요 변수로는 메모리, CPU,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스파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때 메모리와 CPU는 정상적이나 네트워크 지연이 크게 발생해 문제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링 전략에 관련된 팁인데요.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를 사용해 한 번에 하나의 vCPU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량의 쿼리가 발생하거나 슬로우 쿼리가 처리될 때 응답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큰 타입으로의 스케일업보다는 여러 더 작은 타입으로 인스턴스로 스케일아웃 하는 것이 엔진 CPU와 네트워크 사용량을 여러 노드로 분산시키는 데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키 설정인데요. 레디스에서는 작고 동일한 크기의 타입을 가진 키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유리합니다. 크기가 큰 키는 성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디스 CRI 명령어를 통해 너무 큰 키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팀의 부하 테스트 성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대규모 아티스트 입점과 팬들의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앞선 내용과 같이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존 TPS 3500에서 TPS 30만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85배의 추가적인 TPS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저희는 더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최대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게 세션을 준비해 보았는데 해당 목적이 청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처럼 처음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